와, 작가님, 지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네네. 해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장점, 이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 토지, 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노동은 70대가 넘어서까지 열심히 하죠. 그리고 토지는 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이고요. 반면에 이제 자본은 사실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만 쳇바퀴가 도는데 우리가 노동을 너무 중시하는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숭고하고요. 치킨집을 70세 넘어서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은 되게 좀 존중받고요. 그러다가 좀 실패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안 됐다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면 굉장히 비난만 받아요. 잘못했다. 네가 주식에 투자해갖고 돈을 망치지 않았느냐. 투기성만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자본도 같이 움직여야 늙어서 좀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한계 노동. 그러니까 노동력은 나이가 들수록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거든요. 늙어서 20대와 같은 노동 생산성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허리가 아픈데도 막 치킨을 구워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늙어서는 우리가 뭐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즐기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올바르게 자본에 대해서 가치 투자하는 방법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배당주에 50% 이상 투자를 해라. 배당주에 50% 이상 투자를 하면 크게 잃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하면 크게 잃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는 연 40% 정도 목표로. 그러니까 배당 수익으로 한 15% 정도 누린다면 10%에서 15% 누린다면 차익으로 분기당 최대 10% 정도 이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 40%씩 꾸준하게 하면 7년 후면 투자 원금은 10배로 불어나 있다. 만약에 40%가 아니라 20%라고 하면 그래도 4-5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4-5배면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 더 매력적인 상황이거든요. 강남에 부동산을 사서 7년 후에 10배 되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거든요. 압구정동에 50억 아파트가 500억이 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주식으로 어찌됐든 7년 후에 10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는 좀 마인드를 좀 바꿔서 올바른 가치 투자 방법으로 좀 노동을 좀 편하게 하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이후에 특히 60대 이후에는 웬만하면 노동은 하지 말고 좀 자본을 굴려서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언급했듯이 한 5억 원 정도를 치킨집을 차릴 게 아니라 5억 원 정도로 고배당주 시가배당률 15% 이상인 종목들을 인생의 역전 기회에 잘 좀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네. 사실 전망 이런 것들 굉장히 신뢰되고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네네. 한데 그래도 나름 것도 주식의 전문가시니까 네네. 모셔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작년에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하락장이 지금 언제쯤 끝날지 사실 1월 달에 좀 많이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약세장이라고 보잖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그 금리 인상 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최근 한 1년 정도는 좌우가 됐다고 봐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이슈들이 좀 꺾였고요.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주가가 좀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은 폭등을 많이 했는데요. 그 근간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니냐. 물가 상승률도 이제 정체가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또 이어지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또 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버티는 그런 요인이 됐다. 그러면 약세장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될 거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이 금리 지금 5.25%인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1년 정도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부각되는 건 뭐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주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1년 정도는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간헐적으로 이런 테마 쏠림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테마는 급등한 다음에 결국 기업 가치 순으로 급락을 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더 나올 뉴스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테마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고 거래량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뉴스가 계속 이 주가 상승을 일으켜야 되는데 뉴스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로 원위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세장일수록 실적 개선이라든지 고배당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이럴수록 그 공시라는 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실적 개선 위주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설비 투자라든지요, 수주 계약이라든지 실적 증가, 또 좋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시는 더 나올 뉴스가 앞으로 계속 있는 거죠. 실적 개선이라는 것.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도 실적 개선 위주로 봐라.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기업 분할, 무상증자 같은 공시는 실적과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고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예를 들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 무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급등을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상증자 대상 기준을 정하는 기준일 부근에 좀 급등했다가 거래 정지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 그러니까 주가를 조정을 해주거든요. 주식수를 더 늘리는 만큼 주가 조정을 해주는데 그때 착시 효과로 급등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주식이 나와버리면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려 버리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테마와 같은 모습이죠. 공시가 나오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랐다가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원위치되는. 그래서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업들을 그리고 고배당과 관련된 기업들을 약세장일수록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이런 개별 주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에 보다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작가님 지금 약세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첫째 이거 당연히 금리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 그 다음에 또 이것들 실적 중심으로 또 배당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금리가 얼마이냐보다 이 금리 최종금리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에 따라서 약세장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당장의 뭐 악재들 호재보다는 사실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죠. 더 나올 악재들이 이제 얼만큼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약간의 위태위태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모래성을 쌓아놓은 건데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커다란 충격이 오면 이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런 악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않은 악재가 뭐 하나 터지면 시장은 좀 세게 흔들릴 수 있고요.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가치 투자의 기본으로 실적 개선과 고배당주에 집중을 하면 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개별 종목의 악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체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그 포인트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를 저희는 단타를 좀 이야기해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단타를 많이 쳐서 돈을 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타의 위험성, 종목 선정이 또 그만큼 중요하겠죠. 단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쉬운 얘기로 가위바위보를 10번 해서 10번 다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단타 해가지고 10번 해서 10번 다 이길 수 있느냐. 결국 단타를 할 경우에는 손절매선을 지키면서 하는 건데 뭐 5번 이기고 5번 지면 똔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들이고. 그럴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의 2, 3년 후에 실적을 보고 실적 트렌드가 이렇게 한 2, 3년 정도 실적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면
절대 뭐 한 6, 7년간 실적이 꾸준하게 느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과연 있겠느냐?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에코프로비엠을 예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지금 뜨거운 관심이니까요. 맞습니다. 야, 2000 그 매출액만 한번 볼게요. 당기순이익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2019년 매출액이 6,100억대였어요. 2020년은 8,500억대. 2021년은 1조 4천억대. 2022년은 5조 3천억대. 올해는 8조 9천억대. 2024년에는 11조 원대, 그리고 2025년에는 16조 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2019년에 6천억대에서 2025년에 16조 원대까지.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기업 트렌드를 가진 게 베스트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적 피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실적을 지금 기준으로만 보니까 높아진 실적에서 우리가 사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고 나서 실적이 더 좋아져야 주가는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실적, 현재의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실적은 이미 주가가 끌어올라왔어요.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와야만 주가는 한 단계 더 오른다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실적을 체크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우리가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리포트에 충분히 나와 있고 제 책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사서 손해볼 때마다 그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 투자를 지향하고 우리가 사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실적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인 호재 이슈, 그 다음에 거래량이 몰리는 종목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문제는 한 번 사고 수익을 내면 그 종목을 다시는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봐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두세 번 맞아가면 여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 결국 세력이 이사가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우리가 어제 수익을 여기서 냈는데 오늘 또 내서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했는데 계속 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꺾여 버리면 거기서 크게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지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가 즉 그 대포끼리 싸우는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투자 습관을 10년 한들 실력이 늘 개연성은 무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사서, 즉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2, 3년 후에 실적 트렌드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고배당주를 사서 일정 손해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걸 베스트 투자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 기업은 절대 매수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하다 보면 적자 기업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런데 이 단타에서 만약에 꺾였을 때 우리가 손절매 구간을 놓쳐버리면 본의 아닌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요. 장기 투자를 할수록 유상증자 등 주식수를 늘어나는 주가 희석 효과, 악재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우리가 절대 적자 기업 대신에 좋은 기업을 사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의 순서는 ETF, 고배당주, 실적 개선주, 테마주 순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네. 방금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던 방법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 ETF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ETF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로 한 또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한 2년 정도 트레이딩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에 공부도 했을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실적 개선주, 실적이 앞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 증가하는 기업들, 그 섹터로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실력이 늘 때는 어떤 뉴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테마주를
미리 선점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어떤 학습 효과가 있으면 미리 선점하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그런 투자 습관이 좋겠다. 네, 그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다음 질문도 이어서 해볼게요. 투자의 정말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질문 여쭤볼까 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요.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 이상은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자 기업은 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서 손절매 대신 추가 매수 전략을 미리 세워달라. 그래서 246전법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마이너스 60%일 때는 공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해라. 그리고 실적과 배당에 집중해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라. 매도 시점을 짧게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최소한 3개월, 저는 2-3년 정도를 바라보고 실적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에 의존하지 말고 좀 기업 가치에 중심을 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은 다만 이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가 저점의 거래량은 세력의 입성, 주가 고점의 거래량은 세력의 매도이기 때문에요. 특히 고점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주가가 급등했으면 거래소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라고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작가님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든 종목을 이제 저희가 초이스할 때 최소한 하루 이상 공부하라는 것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 많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제발 좀 하고 갔으면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네요. 적자 기업에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성장이 그만큼 꺾이는 기업이니까 투자 메리트로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배당 또 하나 중요한 거,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네. 주식 투자의 중요한 기본적인 마인드죠.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저희 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려면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란을 너무 많이 담는 것도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면 많은 종목을 좀 다뤄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좀 본인이 바쁘다 그러면 3종목 내외로 압축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고배당주를 그 중에서도 한 50% 이상 가져봐 보는 것도 선호를 합니다. 만약에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잃지 않고 싶다 그러면 고배당주를 예를 들면 한 10종목 이상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덜 내리거든요, 배당주들은. 그런데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한 10종목 이상으로 고배당주를 좀 투자해보는 것도, 전 종목을 고배당주로 하는데 한 10종목 이상 가져가면 그것도 굉장히 좀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제는 시간이 좀 많다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종목을 몰빵 투자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업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ETF의 구성 종목들 10종목 상위 종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종목들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내가 특별한 섹터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면 그 상위 종목 섹터들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뭐 자산 배분의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방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그 작가님 오늘 고배당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성향은 별로 중요하게 안 봤었는데, 저의 나름 투자 전략, 저의 이런 투자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오늘 어느 정도 좀 바꿔주셨습니다. 배당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메리트 있는지. 아까 그 5억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로 노후에 치킨집을 할 거면 들어가는 돈도 많고 중요한 거, 어떻게 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후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배당주로 그 운영했을 때 그 메리트, 저 이 얘기 들으니까 배당주 투자를 정말 어느 정도 그 못해도 한 반, 뭐 3분의 1 정도는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치킨집을 5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잘 됐을 때가 이거저거 떼고 뭐 세전 한 50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전 500을 가져가려면 원재료비에 인건비에 여러 가지 하면 매출이 월 한 2천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월 2천 이상 나오는 잘 되는 기업, 그런
장사를 하더라도 이게 꾸준하게 월 2천을 찍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사람 관리해야 되지. 손님들 중에 또 진상들도 있지. 여러 가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고배당주 사놓고 하루 종일 놀아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우리 힐링 여행자 틀어놓고 놀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저는 고배당주가 은퇴하시는 분들의 최선의 투자 전략, 그리고 이 50대 이후에 또 60대 이후의 은퇴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원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손해를 보면, 한 번 잃어버리면 제2의 기회가 없어요. 젊을 때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그리고 젊을 때는 투자 금액이 적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퇴직금도 있고요. 또 뭐 아파트 판 돈도 있고 꽤 많은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잃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공격적인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뭐 ETF라든지 아니면 뭐 이 급등주를 따라잡는다든지 이래가지고는 뭐 반토막 나고 이런 건 금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최선의 선택은 고배당주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워런 버핏도 투자의 원칙 첫 번째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내가 첫 번째 한 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고 원금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방금 그 레버리지 인버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작가님 이어서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레버리지 종목들의 장단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곱버스라고도 하고요. 뭐 레버리지 ETF라고도 하는데요. 단기간에 내가 방향성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2배 이상 상승 어떤 차익을 노리니까요. 그런데 그 예측과 반대로 갔을 때 2배로 손해를 보는 거고요. 또 횡보를 했을 경우 그냥 1배수는 원래대로 오는데 얘는 어찌됐든 원래대로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갈 경우에만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파생 상품을 추종하는 ETF들도 비슷하거든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원유 선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이 선물의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 원금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롤오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콘탱고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속 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월물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다음 월물로 바꾸는데 내가 예를 들면 50달러에 샀는데 이제 60달러에 사야 되고 70달러에 사야 되고 이러면 그 개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원유 가격 상승분보다 ETF의 어떤 상승폭이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추종하는 ETF라든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나 어떤 곱버스 2배수 이상의 ETF들은 이런 어떤 위험성, 그리고 환해지가 안 된 상품들은 환율에 따른 그런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ETF에 대한 초보 투자자라면 그 어떤 환해지 부분이라든지 환해지가 좀 된 상품들, 그리고 어떤 이 파생형이 아닌 상품들, 그리고 레버리지나 곱버스가 아닌 상품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요. 그렇습니다. 작가님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방금 이제 레버리지 누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 ETF 시장이 정말 폭발하게 된 계기가 2배, 3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1일에 1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제 자산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누수 현상. 그리고 이제 기존 자산의 롤오버 이야기 또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쉬어가기 질문으로 작가님. 네. 1억 원 투자. 나에게 1억 원이 갑자기 생겼다면. 네.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작가님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고배당주에 한 40% 정도 담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주에 한 30% 정도, 그리고 현금을 한 30% 정도 비중으로 담을까 해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현금의 30%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손해가 많이 난 종목들을 추가 매수 시점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좀 운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뭐 어떤 종목들이 더 망가졌을 때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좀 그 부분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배당주에서 수익 난 종목들이 있으면 그걸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작가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433 전략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30%를 무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운영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때문인가 봐요. 그렇죠. 이 433 전략의 구성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저는 이제 보수적 투자자니까 고배당주와 실적 개선주를 한 70% 정도 담은 건데요. 만약에 좀 공격적인 투자자면 지금 화끈한 테마주를 뭐 실적 개선주든 대신에 좀 담는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좀 실력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비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 먼저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사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요즘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놈의 금리 인상 도대체 언제 끝날까?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한 신흥국 시장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적게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게 보다 수익 실현에 좋은 것 같고요. 리스크를 굳이 지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을 필요도 없고, 또 미국이 금리가 올리면 기존에도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왔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가 앞으로도 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이 신흥국 시장은 계속 얼어붙는 거고, 반면에 이제 시장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년 가서는 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수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켜서 저축을 시켜서 이 은행으로 좀 돈이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을 막 양적 완화라는 게 돈을 막 푸는 거잖아요. 돈을 해서 국채를 사가지고 그걸 막 풀어 제꼈는데, 그런 부분들 양적 완화 축소,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그걸 축소하고 금리도 급격하게 올리고, 그래서 시중에 돈을 좀 줄여서 이걸 막겠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좀 훈풍을 주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1년만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한 1년 정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금리를 3%대 꺾이면서 금리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지금 저축을 많이 하게 됐죠.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또 고용지표랑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 경제지표들을 같이 꼭 봐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런 지표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당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크를 하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소비하는 물건 그리고 서비스 가격의 어떤 변동 추이예요. 그래서 별명이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CPI 가격의 어떤 변동성, 최근 들어서 떨어지면서 이 CPI 지수와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교를 하면서 어떤 금리의 인상 여부, 5.25%인 미국의 금리와 CPI 이제 어느 정도 엇비슷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가 PMI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Purchasing Managers Index 하는데요. 이게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지수라고 해서 ISM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의 PMI는 47.1, 중국의 PMI는 49.2. 둘 다 50 미만이잖아요. 경기 위축을 지금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행히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동안 좀 좋았거든요. 고용이 결국 소비를 받치는 힘이거든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소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식료품은 7%대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우리가 고용이 받쳐지면서 먹고 사는 것들을 강하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CPI, 그다음에 그러니까 CPI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커스라면 PMI는 경기 위축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미국이 어떤 금리라든지 그 재정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거고요. 또 우리가 PPI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Producer Price Index라고요. 상품의 도매 가격을 측정한 지수이고요. PPI가 CPI의 선행 지수라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거고요. 또 하나가 PC라는 게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물건 구입이라든지 서비스 이용의 지출 등에 든 비용을 합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내 개인들이 쓴 돈의 합계액인데요. 토지하고 건물 구입비는 제외를 해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어떤 금리 정책의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요. 이런 뭐 CPI, PPI, PCE, 그다음에 PMI,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런 정책 등을 발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용지표와 함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힘들고요. 개인 차원에서 이것들까지 일일이 바라보면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거는 실적 개선과 고배당 중심으로 하면, 사실 이런 어떤 거시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개별 기업의 호재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지수들은 참고용으로 하고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그 ETF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이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등락이 오르거나 내리는 좀 폭이 좀 있겠죠. 근데 주기적으로 뭐 월별로 계속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꾸준히 저는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지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시장의 어떤 향방을 하는 데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어찌됐든 중요한 지표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고요. 앞으로 또 경기의 어떤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 이슈가 되면 그 앞서 언급한 뭐 PMI라든지 이런 지표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또 이제 환율이 또 영향을 미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우리가 시의적절한 투자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작가님,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문을 그 환율 이야기를 마침 드릴까 하는데, 미국 시장 투자할 때 달러의 등락도 당연히 잘 지켜봐야겠죠. 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뭐 환율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우리 돈하고 상대방 돈과의 교환율의 차이인데요. 투자 수익을 얻더라도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상대방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데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건데요. 상대방 돈이 강세인 환율 상승은 우리 수출주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여행 같은 이런 종목들은 환율 상승이 악재가 되는 거죠. 여행의 수요가 좀 꺾이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환율에 대한 예측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은 1달러당 일단 1300원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중국 시장과 우리가 많이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수출의 주력이 중국 시장이고 중국 시장의 좀 상황이 좀 얼어붙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 지금 미국의 어떤 이 상황이 상대적으로 뭐 다른 나라들보다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환율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율도 좀 고려해 볼, 그러니까 1,3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좀 긴 호흡으로 보면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수익은 얻지만 나중에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 상장된 그런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 뭐 그 다음에 환해지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환율에 대한 좀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환해지가 된 H자가 들어간 뭐 S&P 500 뭐 H 뭐 이렇게 된 그런 뭐 ETF들도 환율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ETF는 주식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 국내 기타형이잖아요.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세금 절세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율에 관한 정보로 우리 환해지 종목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라는 것, 그리고 또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런 리스크를 또 줄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방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우리가 수출 의존, 우리 메인이 중국이잖아요. 다음 질문도 마침 중국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다른 나라보다 몇 년이나 늦게 했죠. 리오프닝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전 세계 많은 주식 중에 유일하게 반등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 시장 앞으로 정말 많이 다시 반등할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으로 또 패닉이 올 거다. 이런 극단적인 그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주식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세요? 사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다 이런 예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8% 이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고속 성장을 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최근 각광받는 인도보다도 오히려 중국의 성장성이 부각이 됐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중국이 생각보다 좀 주춤해요. 그 중심에는 이 공산국가 특유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전체 뭐 상하이 전체 도시를 폐쇄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파로 어떤 중국 시장의 회복세가 좀 더디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가 주로 이제 무역 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해버리겠다는 정책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포커스가 경제 변수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유지에 조금 더 중심을, 공산당의 어떤 그 일등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IT 기업들 굉장히 이렇게 급성장세를, 알리바바라든지요 이런 기업들, 마윈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재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 코로나로 방역 철폐를 하고 이제 1분기 성장률이 한 4.5% 정도로 올해 1분기요 예상을 웃돌긴 했는데 지금 앞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올해가 예상보다 좀 더딜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중국 당국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던 내수 소비가 부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업 경기는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판매라든지요, 스마트폰 판매 같은 고가 소비재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자동차 판매는 13% 정도 감소했고요. 스마트폰 판매는 11% 정도 전월보다 이렇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좀 이렇게 꺾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4월에 한 8.5% 정도.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는 8%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아졌는데 3월 달에는 14.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반기도 중국의 좀 이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안타깝지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도 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1.8%를 잡았다가 최근에 1.5%로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이 좀 살아나야 하는데 뭐 미국의 어떤 견제 그리고 자체 공산주의 우월의 어떤 경제보다는 어떤 체제 유지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두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중국이 이렇게 뭐 경제를 좀 팽창하면서 뭐 이탈리아까지 끌어들이면서 막 경제 개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최근에 거기 좀 빠지겠다, 그런 경제 협의체에서 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중국이 좀 따돌림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좀 러시아에 협력하면서 좀 왕따가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 유지에 좀 집중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만 침공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사연임을 위해서는 결국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 근간에도 지금 러시아의 어떤 정권 유지 측면의 그런 자기가 좀 뭐 임기를 늘릴 때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해왔잖아요. 크림반도를 침략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감도 좀 여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의 어떤 좀 대척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국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왜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 나중에는 미국을 추월할 거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염병이 돈 이후로 완전히 그 얘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쪽으로 붙으면서 중국에 대한 전망이 완전 180도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중국에 많이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해서 이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행주 이런 부분들, 면세점이라든지요,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요,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중국의 어떤 경기 전망, 뭐 PMI라든지요, 그리고 이런 성장률 이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좀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그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했는데, 다음 질문도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그리고 뭐 가스 같은 것들 아주 물류 시장이 엉망이 됐죠. 이 전쟁 이슈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한 뭐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원 부국에서의 전쟁은 그 원자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정유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유 생산이 좀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유가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정유주들은 급등, 화학주들은 급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모두 곡물 수출국이고요. 러시아는 한 세계 석유 이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산유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원유의 급등을 단기간에 가져왔고요. 관련 1차 가공업자, 즉 뭐 농산물 관련해서 뭐 생산을 하거나 뭐 이런 정제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승, 주가 급등을 받지만, 반면에 뭐 제빵업체라든지 라면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급락을 맛보기도 했거든요. 다만 이런 2차 가공업자, 뭐 제빵이라든지 라면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맞춰서 가격을 올려놨는데, 이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뭐 곡물 수출이 다시 발생되고 원유가 또 뭐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이미 가격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원자재 비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고 나서 이 곡물가 급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는데,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올려놓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니까 최근 들어서 농심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따른 실적 개선치가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그 뭐 곡물 가격이 급등할 때는 1차 가공업자들 뭐 사료기업이라든지요 뭐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지만 이 곡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료기업의 어떤 실적은 뭐 나빠지고 대신 2차 가공업자인 농심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만약 예를 들면 전쟁이 날 것 같다 특정 지역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러면 대만의 대표적인 상품은 비메모리 반도체 TSMC거든요. TSMC가 공급을 못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 최대로 수익을 얻느냐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조금 적겠죠. 왜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수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전쟁이 나기 전에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 등 그 러시아 인접 국가들의 방산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죠. 그러면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방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항공우주 이런 대표적인 그런 방산 기업들의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전쟁 관련 테마주, 빅텍이라든지요, 실적과 무관한 기업들이 공포감에 단기 급등을 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쟁과 관련된 그 어떤 반사이익, 수혜 이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기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한 가장 베스트의 방법은 시중에 돈의 씨를 말리는. 그래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뒤따르고 저축해서 이렇게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도 축소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되고,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가 주식시장에 어떤 불경기를 가져오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결국 고용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기 직전까지 해야만 이게 물가가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돌발 변수인 은행의 파산이 이제 부동산의 어떤 가치 급락이 오면서 그거와 연결된 부동산 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쓰러지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 유가도 이제 경기 침체에서는 뭐 별다른 힘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코로나19 때도 유가가 급락한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어떤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러면서 소비가 확 줄고 뭐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이 유가가 하락했거든요. 지금도 미국이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때려박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이 더 심해요.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원유의 그런 창고인데 원유 소비량도 확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에게는 악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으킨 어떤 이슈들,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였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 어떤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가져와서 1차적으로는 그런 1차 가공업자들이 먼저 수혜를 받고, 그 급등한 가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2차 가공업자들이 이렇게 수혜를 입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방산 기업들이 수익을 얻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어떤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의
사실 최대의 수혜주들은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주고 엄청난 성과급을 주면서 사회 문제화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수혜를 보는 대상들이 조금씩 더 생기는 그런 이유인 거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국제 정세까지 얼마나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와, 작가님 오늘 이제 주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 그 강의를 잘 들었는데, 와, 작가님 나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또 이제 주식도 이제 20년 이상 장기 투자자로 오래 관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런 경제나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는지 동기부여, 자기계발 관점에서 살아온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뭐 재무관리 공부도 했고요. 또 전공도 제가 경영학이기 때문에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28살 때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을 했고요. 주식 관련 일도 하고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심사 업무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업을 보는 눈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36살 때까지 계속 잃기만 했어요. 그 이유는 회사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맨날 새벽 한 3시쯤 출근을 해서 남들보다 3-4시간 더 일을 하면 그만큼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한 3년 빨리 했거든요. 그렇게 빨리 했는데 36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넌 무얼 잘하느냐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데 탁 막히는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3-4시간 더 열심히 일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년간 살아왔는데 내가 자신 있는 건 성실한 뿐인 거죠. 어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일만 남들보다 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회사원의 일상을 보니까 이게 갈수록 이 올라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낙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주변에서 주식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는 한 입사하고 7년 동안 잃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왜 잃기만 했나.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내 생각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주변에서 뭐 좋다. 증권사에서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신문기사에 본 건데 그거를 내가 내 투자 판단을 해보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 노하우를 기를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서점에 가서 한번 읽어보자. 책들을. 거기에는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 시작을 했어요. 1년이면 52권이거든요. 52주니까 1년 동안 한 1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목만 보고 주요 항목까지 뭐 본 것까지 하면 몇백 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읽을 주식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신문 기사를 그냥 의식적으로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읽다 보니까 신문 기사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똑같은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뉴스를 매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시장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지금 뜨거운 이슈들이 무언지. 그런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식을 너무 많이 넣어놓으니까 복잡한데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의 나만의 생각이 쌓이고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 이건 이럴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한 종목을 투자하는데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봤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왜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못 보는 리스크는 없는가? 그러니까 호재보다도 돈을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급등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재가 없는지. 그래서 일주일씩 고민을 하고 때론 회사에서도 계속 그 종목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서 나온 선택한 종목들만 투자를 해보자. 이런 원칙들이 이제 정립이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36살에 재산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있더라고요. 36살에. 왜냐면 막 까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3억 원이 20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비웃더라고요. 네가 언제 20억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몇 년 후에는 3억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이런 계획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플랜들을 계속 그 노트에 허공에 메아리 하듯 막 써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계획들을 좀 세워볼 수 있고, 이 주식을 이렇게 사서 이 정도 수익을 남기면 그 다음 스텝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좀 쌓이게 됐고요. 결정적으로는 2018년에 제가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쓰러져요. 이 회사에서 받은 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 거죠. 초등학생이던 아들한테 내 투자 원칙을 좀 남겨주고 싶다. 36살 때 제가 3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가지고 마지막이다 하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한때는 이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서보기도 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잃으면 난 여기서 떨어진다. 마인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한 8억 정도 됐고요. 그 8억 원을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목동 집을 이제 사게 됐어요. 그게 한 8억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20억대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목동에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그냥 투자 수익만으로 사게 된 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그런 어떤 그 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나만의 가치 투자, 어떻게 하면 종목을 좀 심플하게 고르고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무언가, 그것들을 이제 책을 하루에 한 3-4시간씩 자면서 썼고요. 그 책 이름이 이제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이라는 첫 번째 책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50권 정도만 가족들한테 인쇄해 주려고 인쇄소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주식을 좀 하는데 내용이 괜찮다고 책으로 좀 내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오지랖 넓게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인쇄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책 서점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해줘서 책이 나왔고 현재 한 10만 권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신사임당 그리고 김작가 TV라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출연분들이 한 60에서 70만 뷰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종목 선정 10단계라는, 그 당시에는 좀 생경한 그런 분석법인데 지금이야 이제 좀 흔해졌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반향이 컸나 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책이 팔리게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출연하게 됐고요. 2021년에는 MBC 예능 말년이 행복하게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갖고 침착맨 이말년 선생님 그리고 주호민 선생님의 어떤 주식 강사가 돼서 제가 이제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착맨이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요. 지금까지 최고민수라는 그런 부캐로 길을 가다가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반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어떤 인생 역전을 좀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조언이랍시고 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 직장 24년 차 직장인이에요. 아직도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의 한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고요. 뭐 이런 주변에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우리 직장 사람들을 보면 제 나이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야, 나는 나가서 할 게 없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를 그만두면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냐, 할 수 없는 건 없거든요.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밖을 벗어나야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그 우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직장, 그 우물 안에서 보니까 내가 가진 세상은 그 직장 외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밖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우물 밖에 한번 뛰어넘어서 이 넓은 세상을 좀 시도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도들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길이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좋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도들도 해봐야 된다. 그게 무언가 됐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 근데 저는 주식 투자가 다행히 좀 즐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예측한 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마치 점쟁이가 된다라는 것처럼 맞아 들어간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되는 취미를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되든, 그게 나의 그 즐거움이 되는 이슈가 되고, 그 즐거움이 이렇게 돈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유튜버가 나중에 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어떤 연애 소설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롯 싱글을 하나 내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이제 트롯 싱글을 낸다 그러니까 네가 과연 낼 수 있어? 근데 제가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제 와이프한테 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책을 쓰겠다고 할 때 저희 와이프도 많이 좀 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책 주식공부 5일 완성을 만들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약간 어이없어 했어요. 그냥 뭐 건강이나 챙기지 무슨 네가 책이냐, 책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약간 정신과 치료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담 치료도 제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약을 복용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심리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도 제가 책을 쓴다고 하니까 아니 책을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뭐 이렇게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시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이 남들 주변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만큼 도전하고 해보느냐, 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과 성공으로 가는 길,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인 뿐이거든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 투자로 내가 지금까지 실패만 맛봤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주식 투자나 재테크는 젬병이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고요. 기존의 이제 실수들 그리고 실패들을 어떤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올바른 가치 투자 방법을 가지고 이 투자 습관대로 어떤 올바른 방법대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돈과 연결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가급적 밥을 자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들과 동화돼서 내가 자꾸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생각,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꼭 만드셔서 보다 넓은 그런 세계를 한번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지금 인터뷰 채널에서 그 하고 싶었던 그 딱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담아주셨어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우리가 발상의 전환,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 시작이 반이라는 중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수 작가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가요? 투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투기와 투자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의 그 어떤 출발점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손절매 없이 추가 매수 전략을 잘 해야 된다. 좋은 종목이란 잘 버는 종목, 실적 개선주라든지 잘 베푸는 기업, 고배당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ETF부터 시작해서 배당주, 실적 개선주, 그리고 테마로 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았으면 좋겠다. 실적 개선주는 2, 3년 후의 실적, 지금의 실적이 아니고 2, 3년 후의 실적
실적을 파악하고 그 실적 추세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 중심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아니면 2, 3년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기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홀딩, 실적이 꺾이면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실적 개선주는 미래의 실적을 알기 때문에 미래 PER 기준, 고배당주는 우리가 배당을 알기 때문에 실적 이런 것들 종합해서 시가 배당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이 매력적일 때 매수하고 매력이 떨어지면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가진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의 어떤 정석을 밟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 개선 여부, 고배당 여부를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 그런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의 호재와 악재를 알려주는 공시와 뉴스를 주목해서 좀 체크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이번에 저는 사실, 부의 시작 이 ETF에 대한 이야기로 초청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책을 또 한 권 내셨어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네네. 요 책인데요. 아드라 주식 공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적 개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가 하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그리고 공시에 대한 투자 전략. 이게 948페이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책 크기가 굉장히 이게 커요. 네. 제가 부의 시작이 요만하잖아요. 네. 요만한데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반 책 한 3권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트 분석도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어떻게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 그리고 스펙 ETF 리츠를 투자하는지 안전한 투자 방법 5가지와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무제표 촉은 주식 투자보다는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재무 처리를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사업 보고서나 어떤 기업의 그 실적 보고를 낱낱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로 좀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무제표와 한 10가지 섹터의 공시 이슈, 여기에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배당주 투자도 들어있고요, 또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급등주의 뭐 투자 경고 종목 시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투자 전략, 그리고 243개의 차트와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 리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사례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243개의 사례를 들어놓고 나니까 아하,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강의 수강생들의 어떤 열망이 뭐냐면 다양한 사례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뭐 형식적인 얘기들은 뭐 알겠는데 이거는 뭐 그런 뭐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례를 갖다 대니까 그 구체성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이 착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공구먼 사례 한 줄을 5주로 무상증자하는 공구먼의 공시부터 어떤 그 기준일, 그리고 공시 이후 권리락, 그 다음에 주식이 무상증자 주식이 나왔을 때 어떤 차트의 흐름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실제 사례들이 243개를 넣다 보니까 책값은 조금 비싼데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후기들이 굉장히 좀 책값이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약장수 같은 말이긴 한데 1년 반 동안 썼거든요. 1년 반 동안 제가 주식공부 5일완성에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그래서 주식공부 5일완성이 사례가 조금 없이 그냥 핵심 코어만 모아놨다면, 이거는 사례를 많이 넣고 거기에 재무제표와 공시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실적 개선주를 어떻게 찾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다른 책 말고 이 책만 봐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투자하면서 주식 관련 책들을 한 300여 권 정도 넘게 봤거든요. 그런
책들에서 없는 그런 저만의 독창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신간을 왜 여쭤봤냐면 저도 사실 제목이 너무 따뜻하게 와닿고 마음에 들어서 다음 출연 약속을 좀 미리 약속 좀 부탁드리려고 예. 그 그러시죠. 책에 관한 이야기들 네네. 또 한번 다시 또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네, 너무 따뜻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24년 정도 주식 투자하면서 좀 실패했던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 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상세한 설명에 비해서는 좀 잘 읽힌다고 그래요. 이게 단문으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책을 한 5권 정도 써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독자들이 쉽게 읽힐 수 있는가 그런 독자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기 쉽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의 압축판이니까요. 어떻게 실적 개선주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약세장의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이 실적 개선주에 대한 투자의 A부터 Z까지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네.